그리고 어, 파워포인트 사용하실 거죠? 네, 네.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네네. 네.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김형균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파머스턴 노스, 북섬에 있는 파머스턴 노스에 있는 한마음교회에서 담임하고 있고요. 저는 이곳 뉴질랜드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서 어쩌면 제가 제일 이민 생활이 적게 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나누기 전에 이민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선교를 나누기 전에 한번 이민 오신 연도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2000년 전에 오신 다들 어떠신가요? 2000년 이전에 이민을 많이 오셨나요? 한번 2000년 이전에 이민 오신 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한번 손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네. 네. 그럼 2010년 이전에 오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신가요? 네. 그러면 2010년 이후에 오신 분들 계실까요? 2010년 이후에 뉴질랜드에 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어, 저희가 이민을 온 경험이 어떻게 보면 선교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되게 기초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경험했었던 이민자의 그 경험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는 것도 익숙치 않으시고요. 그리고 또 선교를 하는 것도 익숙치 않고 과연 우리의 이민자의 경험이 과연 신앙생활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경험, 지금 이곳 뉴질랜드에서 살아가시면서 경험했었던 수많은 일들이 선교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선교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선교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선교. 간단하게 선교를 설명하신다면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실까요? 선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는 어떤 걸까요? 예, 현석 고장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로님. 성교는 음, 에,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음, 그러니까 그 굿뉴스, 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음, 성교라고 생각이 되고, 음, 성교는 우리가 지금 입으로만 하는 성교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하는 성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몸으로, 음, 우리의 모습으로. 음, 예, 네, 맞습니다. 또 혹시 선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교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교라고 하면 뭐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으냐면요. 선교는 눈높이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의 눈높이로 바라볼 수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로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옆에 있는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이 이민자의 경험으로 선교를 설명하지 않고 유치부에 관련되어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 내용을 그 아이들한테 전하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유치부 아이들처럼 유치부 아이들의 담당 사역자분들이 지금 주일 대예배 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니까 5분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참 성의 없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설교를 5분 만에 마칠 수 있을까? 선교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의 그 눈높이에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춰서 이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곳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보면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이민자들에게 우리는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민자의 경험을 단순하게 내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지, 내가 뉴질랜드에서 지내기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갔지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때까지 지내오시면서 경험하셨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장벽들, 언어의 장벽들, 그 모든 것이요, 다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 함정이 조금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저의 경험을 가지고 유치부 친구들한테 저의 것만으로 이야기한다면 애들이 이해를 못하겠죠. 제가 아까 언제 이민을 오셨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민자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저는 이민자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층적 교회입니다. 다층적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모든 교회는 여러 갈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교회에도 갈등이 있죠. 한국교회 갈등이라고 하면 세대 간의 갈등, 아니면 성별 간의 갈등,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지역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민자 교회는요, 거기에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됩니다. 뭘까요? 지금 다 계시고 있는, 지금 다 한인교회에 출석하고 계시지요? 혹시 한인교회 말고 키위교회 출석하고 계신 장로님이나 권사님 계실까요? 네, 그럼 다 한인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인교회 여러 가지 갈등 말고 또 하나의 갈등이 또 있는데 뭔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거는 이민 온 연도수의 갈등입니다. 똑같은 연령대여도요, 이민 온 연도수에 따라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서 경험한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민 온 연도수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가 그것도 제가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계화, 지금은 이민의 시대입니다. 이민이라는 건 지금 유엔에서도 그렇고 모든 기관에서 21세기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로 이민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21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이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 성장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뭐 지속 가능성의 개발에 기여, 이 수많은 것들이 다 이제 이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민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유엔이 있고요. 그리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ILO라고 해서 국제 그 노동자 연합 같은 거죠. 기구가 있고요. 노동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유엔 인권단체들, 그리고 국제이주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민과 관련되어 있는 정말 많은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외교부라든지 아니면 여러 정부 기관에서 역시 이민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금 끊임없이 새롭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민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기 전에 단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민이 뭘까요? 이민. 저희는 이미 다 이민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민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뭘까? 안타깝지만 이 이민이라는 단어는 통일된 정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냥 우리는 이민자들이고 우리는 이민 왔다라고 하니까 이민이라는 단어 외국으로 이사 간 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천천히 자세히 살펴보면 이민이란 단어는 아까 이야기한 그 기구들조차도 하나의 통일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민 또는 이제 이주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지역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기관별로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대표적인 국제 이주기구 IOM에서는 이주 용어 사전을 편찬을 했고요. 거기에 따르면 국경을 넘거나 혹은 특정 국가 내에서 사람이나 집단이 이동하는 것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상태든 인구가 이동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성경에서도 역시 이민에 대한 것을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이라는 단어 대신 아마 교회에서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떠신가요? 디아스포라. 많이 교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을 만나서 공동체들을 설명할 때 디아스포라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원래는 그 뿌리에 성경 단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처음 언급된 곳은요. 신명기 28장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추방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가 이 땅의 모든 왕국에 흩어지고 라는 게 신명기 28장 25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흩어지다라는 그 단어를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걸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으시다라는 걸 이 디아스포라 옆에 제가 하나 히브리어를 써놨거든요. 레자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바로 흩으시다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그 민족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마이그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그런트가 될 수도 있고 디아스포라도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건 자발적이던 비자발적이던 누군가가 원래 살고 있던 자리에서 떠났다는 것이 바로 이 이민, 이주, 마이그레이션, 디아스포라의 핵심적입니다. 내가 원래 살고 있던 곳에서부터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당연히 여러 가지 문화 충격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민의 주요 원인들입니다. 여기 뉴질랜드에 왜 이민 오셨나요? 한번 그걸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뉴질랜드에 오셨어요? 한번 한 세네 분 정도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번 뉴질랜드로 오신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편하게 잠깐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에 왜 오셨나요? 네. 이야기해 주셔야지 제가 다음 내용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자연스럽게. 네, 이규섭 집사님. 이민 왜 오셨어요? 예, 저는 이민 오게 된 목적은 그때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렸기 때문에요. 자녀들 교육 문제하고요. 그리고 장래 노후에 대해서 좀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연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이민 오게 됐습니다. 네. 네. 맞아요. 아이들 교육 그리고 자연과 더 친화된 그런 환경. 네. 이게 많은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또 어떻게 또 이민을 오셨을까요? 또 이민 오신 이유가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음, 저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얘기했던 걸 얘기했어. 네, 구목사님. 아니, 내가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 네, 전도사님. 예. 더 나은 인간 생활을
바라면서 이민 온 거죠. 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성공을 위한 이민이셨겠네요. 인간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맞을까요? 예. 조금 더 풍요로운 삶. 네. 또 어떤 것 때문에 이민을 또 오셨을까요? 한 두 분 정도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비슷비슷하실 거예요. 네. 네, 우리 고 권사님, 고영애 권사님. 네, 마이크 소리가 열어주시, 안 들립니다. 마이크 네. 열어주세요. 이렇게 그 마이크 터치하시면 되는데. 응? 왜 안 열려? 너무 듣고 싶은데, 네. 안 들려서 너무 안타깝네요. 네. 어, 그럼 한 분 정도 더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 이민을 오셨는지? 선교사님은 왜 이민을 오셨나요? 네, 네. 저도 우리 아이들 좀 더 나은 교육 음, 네,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선교, 이제 우리 음, 학생들, 네, 유학생들 선교하러 왔습니다. 네. 아, 제가 지금 이거를 여쭤본 이유가요. 이민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민을 이해할 때는 두 가지의 요소를 먼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풀 팩터라는 것과 푸시 팩터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문에 들어가면 문을 밀어주세요, 당겨주세요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민을 하게끔 미는 요소가 있고요. 이민을 오게끔 만드는 끌어당기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민자들이 떠난 이유를 조금 찾아볼 수 있고 어디로 정착을 하는지를 조금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뉴질랜드를 예로 든다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이민자들이 뉴질랜드를 선택한 이유를 먼저 바라보면 되고요. 그 이유에 집중한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민을 오셨을 때 교육에 집중을 하셨다면 아이들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교회를 선택하실 겁니다. 교회가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선택을 하시겠죠? 또한 어떤 정보를 얻고 싶고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다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줄 때 또 그것을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밀어내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거나 당기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한번 그러면 이민이 왜 생기는지를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민이 여러 가지 요소로 생깁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조금 노후 아니면 성공, 조금 더 풍요로운 삶, 그것을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별로 그 어떤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곳으로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로 그것이 설명이 됩니다. 점점 차이가 나는 삶의 질, 그리고 임금의 차이, 그것은 이민 가는 나라로 쭉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또 국가 행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빈약한 정부, 안전하지 못한 정부, 그리고 부정부패, 교육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비싼 돈을 내고 국제학교나 아니면 사립학교로만 가야만 한다면 부모들이 선택하고 자신들이 선택하는 것은 이주를 다른 나라로 이민을 선택하게 됩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엄청나게 이민을 가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국가 행정적 요인도 있습니다. 부정부패, 빈약한 정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도 역시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많은 교육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교육 환경 자체가 한국보다 뉴질랜드가 더 좋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오신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인구학적인 요인이 있죠. 인구학적인 요인은 뭐냐면요. 지금 한국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출산율이죠. 젊은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노령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정부 정책으로 나왔었던 게 뭘까요? 이민자를 대거 받아줘야 된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죠. 뉴질랜드도 백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민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또 반대로 가고 있지만요. 한마디로 선진국의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력을 부족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의 젊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또 개발도상국에서의 젊은 층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아마 오클랜드나 아니면 여기 한인분들, 자제분들 중에서 이민을 가는 자제들도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호주로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뉴질랜드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호주로 조금 더 좋은 임금, 그리고 좋은 노동 환경을 가지고서 이민을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자들은 이민 갔을 때 안정적인 지위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일자리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인구학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분쟁 요인은 뭘까요? 전쟁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은 다음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들였죠. 한마디로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난민들, 종교, 그런 차별에 인해서 자유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혹시 미얀마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버마이, 버미즈. 네. 많은 미얀마 친구들, 버미즈들은 기독교인인 경우가 70% 정도 될 겁니다. 왜일까요? 그 친구들이 종교적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기독교 종교를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친족속 그리고 카친족속 그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가 별로 몇 개가 없어요. 말 그대로 시민군이 되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거나 산에서요.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을 수 없고 미래도 찾지 못하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내전이 일어나니까 이민을 가는 겁니다.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자연도 있었죠? 좋은 자연 환경. 그것이 끌어당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좋은 자연 환경에 더불어서 기후에 관한 것도 많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사시면서 많은 남태평양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겁니다. 그중에서 투발로 사람들 만나보셨나요? 어떠신가요? 투발로. 네. 투발로 사람이 왜 이민을 왔을까요? 땅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투발로는 해수면이 상승되면서요.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닷물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소금기가 다 남잖아요. 그러니까 경작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으니까 물이 빠진 다음에도 빈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기후 난민입니다. 지진 때문에도 이주를 가고 산불 때문에도 또 이주를 떠납니다. 환경적 요인으로 많이 다니죠. 그리고 다국가적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2010년 이후에 이민 오셨다고 아까 하신 저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가운데 그 이유가 아마 이곳에 가족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니실까요?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친척이 있으셨을 겁니다. 다국가적 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해외에 살고 있는 가족과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이주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주를 합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인터뷰했을 때도 이게 정확히 나와요. 2010년 특히 이후에 오신 1세대 분들, 이민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친척이 있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유학을 했던 경험이 있거나 어학연수를 했거나 아니면 친구가 있거나 가족이 있어서 이민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정착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요인 말고 이민도 여러 가지 성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민을 정의를 못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에도 또 있습니다. 이민을 떠난 사람 시간이 이주의 지속 시간이 기간에 따라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인 이주자들, 유학생들이요.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들. 어떤 경우는 어학연수생들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영구적으로 이주를 하고 싶었지만 영주권을 얻지 못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짧은 기간입니다. 뭐 1년에서 3년, 5년 이내로 머물고서 떠나가는 겁니다. 영구적인 이주라고 하면 정말 긴 거죠. 그리고 이주라는 거를 그렇게 연 단위로 따지지 않고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따질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공사로 왔을 때 아니면 파견으로 왔을 때 그것도 이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범위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민이라고 하니까 꼭 해외로만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한국적인 시각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남섬일까요? 북섬일까요? 저는 남섬으로 갔습니다. 남섬 더니든으로 갔거든요. 거기서 선교사 파송을 받았고, 그리고 현지 교회와 한인들, 아시안 이민자들을 연결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박사까지 이제 거기서 오타고에서 박사를 다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몰랐어요. 남섬에서 지금 북섬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남섬에서 북섬으로 가거나 북섬에서 남섬으로 갈 때 또 다른 이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문화는 문화대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아닌데 남섬에서 북섬으로 이사하는 것, 그것도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인도나 중국은 어떨까요? 이사를 가면 분명히 같은 나라에서 이사 갔는데 말이 다르고요. 그리고 인종도 다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계실 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것도 어마어마한 변화였을 겁니다. 경상도에서 서울로, 전라도에서 경기도로, 아니면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양쪽으로 바뀐다고 하면 제주도에서 내륙으로 이사 온다면 그것도 역시 엄청난 이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이주를 했느냐, 어디로 이사를 다녔느냐에 따라서 이민의 정의도 달라집니다. 국내 이주냐, 국제 이주냐. 그러면 이민을 떠난 사람들이 크기가 어떠냐는 거에 따라 다르죠. 개인으로 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인들은 대부분 개인 아니면 뭘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이민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민이 있어요. 어떤 이민일까요? 혹시 뉴스를 보실 때 카라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카라반 이민자들. 저쪽 온두라스 아니면 저쪽 아르헨티나,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이주 행렬들, 이민 행렬들. 그 사람들을 카라반 이민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가족 이민이 아니에요. 민족적인 이동입니다. 성경에서도 민족적인 이동이 있었죠. 뭐가 있을까요? 출애굽이요. 출애굽이 다수의 이민입니다. 또 이민의 주체도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자발적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혹시 이민 오기 싫었는데 이민 오신 분이 계실까요? 강제로 끌려왔다. 없으실 겁니다. 한인분들은 대부분 자발적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비자발적인 이민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인신매매. 그리고 옛날이었다면 전쟁에 의해서 끌려가는. 어떤 때는 정치적으로 끌려가는. 여러 가지 그런 이민이 있었고요. 보호를 받을 수 있냐 없느냐에 또 따라 달라집니다. 뭐가 다를까요?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다 한인 이민자들입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죠. 하지만 보호되지 않는 이민자들은 누굴까요? 합, 보호, 그,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불법 이민자들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계획했느냐, 계획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여기 자녀분들 다 있으시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녀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자기는 이민을 결정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자녀는 그냥 따라왔거든요. 혹시 여기 오시기 전에 아들이나 딸들한테 자, 어느 곳으로 이민을 가고 싶은지 선택해 보렴. 막 이야기하고 자, 언제 가고 싶니? 어디로 갈까?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많지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계획하지 않은 이민입니다. 계획은 부모들이 했죠.
아이들은 없어요. 그 계획에. 부모가 계획,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한 거지, 아이들이 직접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민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씩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민의 상황은 어떨까요? 전 세계적인 이민 상황이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났을 때 3.6%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00명 중에 4명 가까이는 다 전 세계적으로 이민자들입니다. 여기선 국제 이민자들이에요. 국내는 포함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엄청 많은 그 이민자들이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송금을 합니다. 본국으로 송금을 해요. 혹시 길에 다니시면서 웨스턴 유니온이라고 하는 은행 같은 표지판을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웨스턴 유니온이 왜 필요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웨스턴 유니온 잘 안 사용합니다. 웨스턴 유니온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사우디라든지 아니면 월남 같은 데 가서 번 돈으로 가족들한테 보냈었죠. 지금 한국 이곳에 살고 계신 많은 한인 이민자분들은 뉴질랜드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많이 송금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송금을 하더라도 한국 은행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 인도 같은 경우에 제3세계로 가서 은행이 잘 발달하지 않고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데, 그곳은 다 웨스턴 유니온으로 보냅니다. 그게 훨씬 더 많은 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송금을 한다는 겁니다. 점점 이민은 세계화가 되고 있고요. 이민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도 차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민을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민을 갈 수 없는 사람, 점점 분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국가에 따라서 이민이 어떤 때는 되게 좋은 이민이 있지만 어떤 때는 나쁜 이민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차별이 점점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민, 남성이 많이 갈까요? 여성이 많이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옛날에는 남성이 주로 이민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곳 뉴질랜드에 제일 먼저 이민 온 아시안인들이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중국인이랑 인도인입니다. 왜 왔냐면요, 금광 때문에 왔어요. 저는 더니든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더니든에 제일 오래된 중국인 교회가 있습니다. 15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때 인도인들도 같이 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중국인 3,000명 가운데 여성이 몇 명이었을까요? 여성이 5명이 안 됐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여성은 이민을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떠냐면, 요즘에는 여성들이 이민을 많이 갑니다. 점점 여성들이 이민에 있어서 주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민도 정치화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복잡하게 변하고 있어요. 이게 전 세계의 이민 변화입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이민자들의 숫자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민자들의 성별과 나이입니다. 전체 전 세계적인 이민자들이에요. 어떠신가요? 항아리 모양이죠. 항아리 모양. 이게 이민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민 오셨을 때 나이가 어떠셨을까요? 뉴질랜드에 이민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연세가 어떠셨나요? 아마 40대, 50대 이전이 조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55세, 60세 이후에 이민 오신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한마음교회 담임하고 있으면서 현직교회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직교회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와, 너희 교회는 참 젊다, 어리다. 저는 그때 뭐라고 답할까요? 그게 이민자 교회라고 답합니다. 왜냐면요, 이민자는 국가에서 받을 때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죄송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이민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한
최고령 나이, 그러니까 부모 초청 비자 말고요. 자기가 워크 비자를 받기 위한 나이가 몇 살이 제일 마지막일까요? 55세입니다. 그 이후에는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학생 비자를 주고 뭐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55세 이상은 안 주겠답니다. 지금 호주는 더합니다. 호주는 영구 영주, 그러니까 정착할 수 있는 영주권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지금 제가 호주를 가도 저는 정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금 제가 40대이고 학력이 있고 영어를 한다고 해도 거기서 영원히 거주할 수 없습니다. 임시 워크 비자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주는 40세예요. 40세를 넘으면 이민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3년, 최장 4년 머물면 나가야 됩니다. 학교를 졸업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민이라는 건 노동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은 연령대가 25세서부터 49세 이 중간입니다. 한인교회가 뉴질랜드 교회보다 젊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인구의 평균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과거에는 남성이 전부였지만 남성이 52%, 여성이 48%입니다. 여성의 이민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느 나라로 많이 이민을 가고 그리고 어느 나라로 어느 나라에서 이민을 제일 많이 떠나고 어느 나라에서 이민을 제일 많이 받아들여지는지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많은 한인분들의 생각에서 전 세계에서 이민을 제일 많이 떠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답을 하십니다. 중국이요. 맞습니다. 중국이 제일 많이 떠나는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택시를 타시거나 아니면 우버를 하시거나 그러면 제일 많은 사람들 또 아니면 텔레마케터들이 전화를 하면 제일 많은 인종이 어떤 인종이냐면 인디안들입니다. 뉴질랜드에서도요, 중국인보다 더 많은 이민을 오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중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도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에요.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많이 오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멕시코입니다. 왜 멕시코가 높을까요?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민을 떠나는 나라였다면 어느 나라로 제일 많이 이민을 가느냐? 솔직히 지금 뉴질랜드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미국으로 제일 많이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독일로도 많이 가고요. 근데 중동 지역에서도 이민이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요. 수많은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로 이민을 많이 갑니다. 그리고 프랑스, 옆에 있는 호주로 많이 이민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어디로 많이 갈까요?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많이 이민을 갑니다. 남아시아에서는 어디로 많이 갈까요? 남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많이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뉴질랜드의 현재 인구예요. 아마 곧 있으면 새로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작년에 그 인구 조사 하셨었죠? 그게 지금 발표가 조금씩 되고 있거든요. 지금 뉴질랜드 인구는 약 5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2013년, 2018년, 2023년 연구인데요. 뉴질랜드 인구수는 계속 늘었어요. 420만에서 2023년 10년 사이에 거의 70만이 늘립니다. 전체 인구의 거의 몇 프로일까요? 이 정도면 10분의 1가량 아니죠. 5분의 1가량이 는 거죠. 엄청난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인종은 누구일까요? 제일 많이 늘어난 사람들은 아시안입니다. 아시안이 제일 많이 늘고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 백인들이죠. 백인 사람들은 생각보다 늘기는 늘었지만 조금 늘어납니다. 아시안 사람들,
그리고 남태평양 사람들이 뉴질랜드에서 제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인이에요. 제가 내용을 빨리빨리 지금 일부러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뉴질랜드 사람들입니다. 2018년 안에 한국인들의 숫자입니다. 한국인들은 약 3만 5천 명 가까이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4만 명이 안 돼요. 그 중에서 70%가 북섬에 살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70%, 북섬에 사는 70%가 오클랜드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노스쇼어에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인들의 평균 나이는 어떨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3.2세입니다. 매우 젊죠? 지금 제가 평균 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생각하셔야 될 건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평균 나이를 한번 약간 가늠해 보셔야 됩니다. 그 평균 나이가 얼마나 될까? 33.2세일까? 이것보다 조금 더 많다면 어르신들이 더 많으신 거고요. 조금 더 젊은 것 같다면 아이들이 많이 있는 교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민과 달리 한국인들은 남성보다 여성의 이민자가 더 많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기러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돈을 벌고 그리고 엄마와 자녀들이 온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이거는 또 한국인들입니다.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새롭게 다 개정이 될 거예요. 2023년도 연구로요. 아직 그게 발표가 되지 않아서 제가 2018년 거를 쓰는데요. 2018년도 여기도 또 보시면 어떤가요? 나이대가 20대서부터 그리고 50대까지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60세 이후로 갑자기 확 줄잖아요. 왜일까요? 한국의 이민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한국인의 이민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한인교회가 생긴 다음으로 조금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혹시 오클랜드 한인교회에서 출석하고 계신 권사님이나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실까요? 아니면 웰링턴이겠죠? 지금 웰링턴은 그게 아마 없고요. 아니면 크라이처치에 있는 크라이처치 한인교회 있으실까요? 네. 뉴질랜드에서 제일 먼저 생긴 한인교회는 웰링턴 한인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처치 한인교회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그 한인교회들이 생긴 이유가 어떻게 보면 한인 이민의 역사, 본격적인 이민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직 40년이 안 됐습니다. 한인의 이민의 역사는 상당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분들이 별로 없으신 상황은 한인의 이민의 역사가 짧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언제 뉴질랜드에 도착한 지 몇 년 정도 되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2006년대에는 약간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이 됐을 때 1년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3, 4년이 확 줄어 있습니다. 그때는 잘 이민을 오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 2014년 그쯤 15년 어간때에는 한인들의 이민 숫자가 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2000년대 초반에 제일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에서 19년 숫자가 제일 많은 거고요. 이거를 조금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한인들의 어떻게 보면 태어난 장소가 어디인가요? 라고 하는 2006년에서 18년의 연구조사이거든요.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쭉 보면 15살 이하 봐보시면 압도적으로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학교에서 할 때 교회 학교 아이들의 경우에는 점점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오버시 본이라고 하는 게 외국에서 태어난 거거든요.
뉴질랜드에서 말할 때 외국은 어디일까요? 한국일까요? 뉴질랜드일까요? 한국입니다. 이거는 뉴질랜드 조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했을 때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답할 때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답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요 부분이죠.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요. 여기서 이 부분을 쭉 보시면 어떤가요? 최근으로 넘어오면서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비율이 줄고 있죠. 그거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15살 이하 우리 교회에 있는 한인 아이들의 대부분이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온 아이들이 아니고요. 절반 이상이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성격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때는 어떤가요?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죠.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아직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거는 한국인들의 종교입니다. 한국인들의 종교를 보면 2006년에서 2018년의 비교인데요. 아마 이 트렌드, 그 흐름은 그대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넌 릴리전이라는 것 자체는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들입니다. 2006년에는 20%였어요. 근데 2018년에는 약 4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엄청났습니다. 2006년에는요, 73%였어요. 10명 중에 7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 괜찮거든요. 2013년도 거의 70%에 육박하죠. 68.4%니까요. 하지만 2018년이 되었을 때는 57%이고요. 아마 지금은 더 떨어졌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50%까지 아마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종교인 수는 줄고 있고요. 그중에서 제일 급격하게 주는 건 기독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체적인 인구 비율에 따졌을 때 한국인들은 아직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왜 사람들이 2006년에는 많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교회에 왜 적게 올까? 그 이유가 뭘까를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했었죠. 2000년 이전에 이민 오셨었던 분들, 2010년 이전에 이민 오셨던 분들, 아니면 2010년 이후에 이민 오셨던 분들을 제가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제가 일단 용어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1세대 이민자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어른이 된 다음에 한마디로 대학생 이후에요. 대학생 이후에 이민 온 사람들을 1세대 이민자들이라고 합니다. 1.5세대는 누구일까요? 1.5세대는 학교를 다니는 나이에 뉴질랜드에 온 사람들을 1.5세대 이민자들이라고 부릅니다. 2세대 이민자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뉴질랜드로 온 아이들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은 학교에 입학하면서 공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세대 이민자들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대별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별 차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당연히 눈높이를 맞출 수 없습니다. 제가 1세대 이민자를 2009년과 2010년으로 나눠놨습니다. 혹시 이걸 왜 나눠놨는지 조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왜 2009년, 2010년 뭐가 기준이 됐길래 2009년, 2010년을 나눴을까요? 한번 그냥 상상해 보시죠. 어떤 걸까요? 답이 혹시 이야기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이때 뭐가 나왔냐면요. 저희가 손에 들고 있는 요겁니다. 이게
2009년에 2010년, 2009년에 아이폰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요, 엄청나게 변화를 줘요.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시죠? 그리고 옛날서부터 들고 다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초창기 때 2000년도에 이민 오셨을 때 아니면 어쨌든 뭐 초반이죠. 뭐 월드컵 때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가족들, 한국에 있는 가족분들과 어떻게 연락을 하셨나요? 국제전화. 그죠? 국제전화 자주 하셨나요? 아마 국제전화 자주 못 하셨을 겁니다. 비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얼굴은 어떻게 보셨나요? 갖고 온 사진 몇 장. 간신히 보지 않으셨나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보고 싶을 때 걸어 다니면서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고. 좋은 곳에 가면 거기 가서 그냥 영상통화 하시고 공짜로 그냥 가족들과 전화하시고 다 그러시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옛날에는 정보를 얻고 가족들과 만나는 건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서 제한된 비용으로 그리고 제한된 시간에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연락을 하고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롭게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처음 정착할 때 어떠셨나요? 제가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모텔 동기가 있다고요. 뉴질랜드에 처음 왔을 때 뭐 알라딘 모텔 동기도 있고 무슨 모텔 동기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처음 이민 와서 있었을 때 머물렀었던 자리를 잡기 전에 한 며칠, 몇 달 머물렀던 그 모텔이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또 그런 말도 있죠.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의 직업을 따라간다. 왜냐하면 정보를 얻는 게 그거거든요. 여기 혹시 지금 한번 또 손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셨다. 한번 손 들어서 표현해 주시겠어요? 한국에서부터 네. 많이 다니셨는데요. 네. 내려봐 주시겠어요? 2009년 이전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한국인의 기독교인 비율이 엄청 높았죠. 기억나시나요? 기독교 비율이 몇 명이었나요? 2006년에 73%였습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30%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거든요.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여기 와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고 신앙을 얻으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한국인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그곳밖에 없습니다. 편하게 한국 음식을 먹고 편하게 일자리의 정보를 찾고 한국 소식을 듣고 그런 곳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곳이 한인교회였습니다. 그게 2009년 이전입니다. 근데 2010년 이후에는 한인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으시냐면요. 교회를 안 다니던 분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교회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젊은 이민자들이 친구를 만날 때 요즘에 어떻게 만나는지 아세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그런 거에서 내가 조금 뭔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내 아이들의 또래가 있는데 그러면 곧장 문자를 보냅니다. 그걸 통해서요. 저 그쪽으로 가는데 혹시 거기 교육 환경에 대한 정보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뭐에 대한 정보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저도 거기 출신인데 그 학교 출신인데 만나서 한번 차 한 잔 어때요? 라고 직접 보냅니다.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정보의 중심이 아니고요. 이제 그냥 직접 만납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올 이유가 이제 없습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이 발달하기 전에,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교회에 와야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질랜드 학자는 한인교회를 어떻게 요약하냐면요. God and 골프로 요약합니다. 한마디로 거기는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인가 동시에 골프 치는 공동체라고요. 사회 활동하는, 친목 동호회하는, 그것도 되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2010년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이미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친목 동호회일까요? 클럽 활동일까요? 아니요. 인터뷰를 했을 때 찾은 거는요. 그분들은 신앙을 놓쳤던 걸 다시 찾길 원해요. 뉴질랜드에 왔으니까 내가 조금 흐릿해진 그런 믿음을 조금 더 하나님이 다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기회로 보내신 것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믿음의 회복. 근데 2009년 이전에 이민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하시죠. 일단 와. 교회 일단 와. 밥 먹어. 한식 이럴 때 먹어야지. 친해져야지.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겨.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신 분들과는 목적성이 조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한국 음식 먹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셨나요? 먹기 힘드셨죠? 근데 요즘에는 저도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짜장면, 파머스턴 노스에는 중국집이 없거든요. 더니드에도 중국집이 없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먹고 싶은 게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은데 한식을 사 먹자니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해서 먹고 싶어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선택한 건 만들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다 알려주잖아요. 이제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이민 오셨던 분들, 지금 오셨던 분들과 한인 커뮤니티를 찾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그 지역에 누가 새롭게 이사를 왔는지, 누가 새롭게 정착을 했는지, 누가 떠났는지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모릅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떠났는지 모릅니다. 한인회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교회 외에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처럼 정보를 이제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보를 새롭게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든지 아니면 외부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1.5세대와 2세대는 어떨까요? 어, 저한테는 아들 2명이 있거든요. 지금 10살과 7살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의 첫째 아들에게 있어갖고는 퍼스트 랭귀지죠. 제일 언어는 한국어일까요? 영어일까요? 영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영어. 영어. 맞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어요. 제가 논문을 쓰는데 제 아들이 5살 때였거든요. 던니든에 있을 때.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퍼스트 랭귀지가 뭐야? 근데 아들이 대답했대요. 영어라고요. 영어 못할 때였거든요. 영어 진짜 못해갖고 유치원 가면 그 던지든에 있을 때는 백인 중심이다 보니까 아내한테 그랬어요. 엄마, 친구 사귀기 힘들어. 왜? 머리 색깔이 달라서 그런가 봐. 그 정도로 그냥 영어를 못할 때였습니다. 근데 자기 퍼스트 랭귀지가 영어래요.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 이유를 듣고서 반박할 수 없었어요. 걔가 하는 말이 초등학교 입학한 다음이잖아요. 영어보다 한국어를 훨씬 더 잘 말했습니다. 한국어 진짜 잘 말하고 잘 이야기하고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제일 언어라고 했었던 이유는 엄마, 나는 영어로는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어. 근데 한국어는 읽고 쓸 수 없잖아. 엄청난 차이입니다. 1.5세대, 1세대들한테는요, 제1 언어가요, 한국어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왔으니까요. 그리고 영어를 외국어로 습득합니다. 하지만 2세대들은 어떨까요? 여기서 태어났거나 여기서 처음 문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한국어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상관없어요. 여기서 처음 입학해서 언어라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 그 2세대들, 그 아이들한테는요, 아무리 한국어를 잘해도 한국어는 제2 언어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쓰는 게, 배우는 게 영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1.5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을 또 만들어요. 1.5세대들끼리 말할 때는 제가 인터뷰했을 때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요. 자기네들은 제로 랭귀지래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자녀분들이 갖고 저는 제로 랭귀지예요. 저는 언어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면 어떠세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제로 랭귀지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어로 쭉 말하는데 한국어로 쭉 말을 못해요. 한국어를 말하다가 영어가 튀어나옵니다. 영어로 말하다가 한국어가 튀어나와요. 근데 제일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1.5세대끼리는 한국어로 말하다가 영어가 튀어나오고 영어로 말하다가 한국어로 튀어나오는데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똑같거든요. 한 가지의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표현하는 걸 1.5세대들이 정말 어려워합니다. 근데 2세대는 다 아니에요. 2세대는 영어로 그냥 쭉 말해요. 웬만해서 쭉 말해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세대와 2세대들을 대하는 부모 세대들의 관점이 또 달라요. 어떻게 대하냐면 아마 그렇게들 이야기하실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자녀분들한테 야, 너는 영어도 잘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가서 직장 찾으면 되지. 왜 현지 애들이랑 같이 경쟁하면 되지? 왜 너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데도 엄마 아빠는 못해서 이런다고 치자. 그래도 이렇게 버텨내는데 너는 영어도 잘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아마 이야기하실 거예요. 많이 이야기들 하실 겁니다.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야기했었던 건 뭔지 아세요? 유리천장이 있어요. 뚫리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키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레퍼런스를 쌓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저희 레퍼런스 이사 다닐 때 레퍼런스 많이 쌓으셨죠? 누군가의 레퍼런스가 있어야지 이사 갈 때 조금 더 빨리 찾아질 수 있고, 근데 그건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레퍼런스를 언제 쌓냐고요? 대부분 그 레퍼런스를 쌓을 때는 발론티어로. 발론티어가 한국말로 갑자기 까먹었네요. 네, 그걸로 해서 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가서 자기가 무보수로 봉사를 하면서 그 레퍼런스를 쌓습니다. 근데 한국 처음 이민 온 1세대들, 한국인만이 아니라 대부분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 1세대 같은 경우에 돈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하세요라고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게 걱정인데. 못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고 그게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데 자녀들한테 야, 너가 고등학교 때 몇 시간 봉사활동을 조금 잘해야 거기서 레퍼런스를 쌓자.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1.5세대들은 말합니다. 자기는 영어도 불안정하고 한국어도 불안정하고. 근데 영어를 잘한다고 하지만 아니라고 말합니다. 2세대들한테는 어떤지 아세요? 2세대들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나 어떤 말을 듣냐면요. Can you speak English를 듣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너 영어 할 줄 알아?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면 이야기합니다. 이야, 너 영어 잘하네. 어디서 배웠어? 그 친구들한테는 어디를 갔나 외국인입니다. 자신은 여기서 태어났는데 자신의 여권은 뉴질랜드 여권인데 시민권인데 근데 어디를 가나 자기 고향이 아닌 겁니다. 1.5세대, 2세대, 1세대 완전히 다 다르죠. 성향이 다 달라요. 이거는 신앙생활 할 때도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초창기에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엔 야, 한인이니까 뭉쳐야지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한인이니까 끈끈해야지. 한인교회에 일단 와서 먹고 조금 부딪혀도 보고 골프도 치고 땀도 흘리고 그러면 교회가 좋아져. 그러다 보면 믿음도 생기고
근데 최근에 온 사람, 그렇게 친해지고 싶지 않다고. 밥 먹고 싶지 않다고. 모임하자고 하면, 저 괜찮아요 하고 안 오시는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정보를 그렇게 얻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제. 그리고 1.5세대인 친구들, 한국인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1.5세대 친구들이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충격받을까요? 새로운 유학생이 오면 충격받습니다. 자기는 너무나도 완벽한 한국인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유학생이 오더니 자신이 모르는 유행어를 합니다. 음. 자신이 모르는 한국말을 해요. 그러면 당황스럽죠. 나도 한국인인데 난 한국인이 아닌가? 이 세대는 더 완벽합니다. 나는 키위인데 처음에 그냥 나는 키위인데라고 지냅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나는 한국인도 아닌데 한국인인데? 라고 이제 또 생각하죠. 근데 조금 지나서 유학생이 와서 또 애한테도 말을 걸겠죠. 너는 왜 인사 안 해? 그러면 부모님한테도 90도 인사를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형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말도 틀려집니다. 그러면서 느끼죠. 나는 키위도 아니고 나는 코리안도 아니다.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건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친구들한테는 한국인의 정체성은 변하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키위 교회를 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 그 안에서 사용하는 문화가 다릅니다. 유창하게 영어를 하지만 유창하게 영어로 기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지 않았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최대한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장소를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한 이민의 경험을 선교로 이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1세대들이십니다. 경험했었던 그 이민을 신앙 고백으로 발전시키십시오. 제가 책을 하나를 써서 이제 출판사에 보냈는데요. 아마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 상반기 때쯤 나올 텐데 거기서 제가 해석한 것들을 조금 읽어 드릴게요. 모세오경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민자들의 이야기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이민자는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처음 나오는 이민자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담과 하와셨어요. 아담과 하와요? 너무나도 고통받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동식물들 이름 붙이고 그리고 도와주던 연구원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향에서 떠난 다음에 땀 흘리지 않으면 먹지 못합니다. 아마 처음 오셨을 때 제일 힘드셨었던 게 이 다운그레이드 된 거였을 겁니다. 내가 한국에서 생활하던 나 옛날에 왕년에 여기 오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도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자식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자식들한테 모든 희망을 걸고 모든 걸 다 전해줍니다. 근데 어땠나요? 자신이 농부로서 모든 기술을 다 가인한테 전해줍니다. 그래서 가인은 제사를 드렸을 때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죠. 그 정도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정말 첫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과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됩니다. 이미 나서 그 아들을 보며 살았는데 왜 아담과 하와를 읽으실 때 그냥 성경으로만 읽으시나요? 그 안에 지금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신앙 고백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아메리칸 드림 꿈꿨었던 사람이에요. 솔직히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삼을 거니까요. 엄청나게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민 가서 어떤가요?
자기 아내랑 위장 이혼하려고 해요. 사라랑. 애국 가서 위장 이혼을 합니다.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 정도로 비참하게 살았고 가장의 역할을 못했었던 거 아브라함은 무너집니다. 그 이야기들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여기 계셨는데 그 경험 없으셨을까요? 가장으로서의 부모로서의 무너졌었던 그 마음 없으신가요? 경험합니다. 야곱은요? 야곱은 임시비자로 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영주권 따기 이전의 위치가 야곱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출애굽기, 저희와 다른 이야기인가요? 근데 저쪽 멕시코에서, 아프리카에서 민족이 지금도 이동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 어렵기만 하시죠? 그 안에 이민자를 위한 법도 있습니다. 민수기는 어떨까요? 민수기는 철저하게 이민 1.5세대, 2세대들을 위한 책입니다. 왜냐고요? 처음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 사이에 1세대는 다 죽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남아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민수기에서의 주인공은 1.5세대, 2세대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역사서는 안 그런가요? 룻기 어떤가요? 그냥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일까요? 아니요. 국제 이주를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이민자입니다. 다윗은요? 정치 난민이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왕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한테 쫓겨다닌 정치 난민이었어요. 열왕기하 거기서도 이민 이야기가 나오고요. 에스라는 어떻게 읽으시나요? 에스라는 성공한 이민 2세대였어요. 그래서 나는 내 민족 모른다고 할 정도로 우리 2세대 애들이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그랬고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어떨까요? 한국으로 돌아간 이야기들입니다. 여기민자들이에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안에 이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에도 있고요. 에스겔에도 있고요. 다니엘은 어떨까요? 지금 다니엘 하면 그냥 다니엘과 새 친구 이렇게만 생각되시죠? 다니엘은요, 이민자 자녀예요. 다니엘도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잡혀간 아이들이었거든요. 말라기도 마찬가지였고요. 미가도 있고요. 그리고 시편 안에도 잠언 안에도 이민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또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이민자는 누굴까요? 또 아브라함일까요?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이민자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뉴질랜드에 처음 왔을 때 우리가 말하는 거 사람들이 이해하나요? 지금도 이해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 땅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이해 못 하죠. 이민 온 건데. 당연히 오해받죠. 제자들은요. 제자들도 역시 끊임없이 이동해서 다니는 이민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민자들의 책이에요. 지금 경험하셨었던 수많은 이민의 경험을 그냥 묻혀놓지 마십시오. 그 이민의 경험을 신앙 고백으로 발전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위로해 주실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이민의 경험을 이제 신앙 고백으로 바꾸셨다면 공감의 도구로 바꾸세요. 분명히 이야기하실 겁니다. 나 때는 이런 이민이 있었는데, 나 때는 그거 다 어려웠는데, 지금은 좀 그나마 나아졌지. 스마트폰 쓰면서 다 나아졌지. 맞아요, 더 나아졌죠.
근데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과거의 이민의 어려움이나 지금의 이민의 어려움이나 똑같습니다. 말 안 통하는 거 똑같고요. 직장 구하기 어려운 거 똑같고요. 외로운 거 똑같고요.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나왔었던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됐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공감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에 선교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교는 눈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이민자를 위한 하나님, 성육신하신 이민자이신 예수님,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이민자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 선교적인 이민자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내 걸로 만들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한인들만 만나시는 게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뉴질랜드는 어마어마하게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민의 경험들은 저희만의 경험이 아니고요. 나와 다른 새롭게 온 모든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다만 그게 낯설어서 조금 문화적인 차이가 느껴져서 아,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밑에 가장 밑에는 차별받는 거 똑같이 있고요. 무시받는 거 똑같이 있고요. 가족들 보고 싶은 거 똑같이 있고 말 못하는 그 고통 똑같이 있고요. 아이한테 상담을 가야 되는데 영어가 안 돼서 아이한테 아이의 상담을 통역해달라고 하던 그 아픔이 똑같이 있습니다. 다른 이민자들에게 똑같이 있어요. 그 이민자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우리의 경험은 우리만의 경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주라고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나아가실 수 있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되겠고요. 또 뭐 은혜 받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고영희 권사님 마이크가 아직도 안 열리나요? 그거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는데. 네. 오늘 제가 미팅에 참석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너가 살아온 모든 어려움이나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자료가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은 나의 플랜이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잠깐 나눴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또 먼저 겪은 어려움들이 또 다른 분들을 돕는데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누가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네, 우리 선장로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구목사님 없어요? 네, 우리 회장님, 우리 네, 김 장로님. 예, 늦게 와서 잘. 목사님, 네, 김영근 목사님, 네, 지금 이제 오늘 강의가 저는 참 이게 선교를 한다고 올해 새해에 이제 뉴턴을 한 입장인데
오늘 마지막에 그 이민을 경험을 선교로 해서 신앙 고백, 공감, 뭐 선교의 시작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이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다 그러셨어요. 근데 요 세 가지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이 선교를 해오셨을 때 그 팔머스턴 그 한마음교회를 운영하시면서 담임하시면서 네. 요 기점을 간증거리 좀 하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그렇죠. 저도 솔직하게 지금 예. 한마음교회에 온 지 이제 아직 만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게도 이 안에서 이민의 경험을 같이 나눴었던 내용들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들이거든요. 수요 예배 때 네. 나눴던 내용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했을 때 동일하게 혼자만 외롭지 않다라는 걸 고백하십니다. 말 그대로 혼자 이민의 고통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안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죠. 예, 정말 선진들.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셨었던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분들도 다 아픔을 겪었다는 거에 희망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음, 공감이 되니까 아기 학교를 하고 무엇을 할 때 교회 안으로 굳이 오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장들이 만들어지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 그대로 야외 예배가 더 중요했고 뭐가 더 중요했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조금씩 조금씩 인식을 하시기도 하고요. 조금씩 바뀌어 나가요. 아직 3년이기 때문에 큰 그거는 더 많은 간증은 없겠죠. 그렇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제일 큰 건 저에게 있어 큰 변화라는 겁니다. 음, 제일 큰 건 제가 만약 한국에 있었다면 성경을 이민자로 볼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주변인으로 교회에서 저는 더니든에 있을 때 키윗교회에 있었거든요. 한인교회를 가지 않고 키윗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학부 때도 신학교를 갔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에 거의 주변이 아니라 중간에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음, 근데 제 경험이 철저하게 주변인이었어요. 음, 한인이 없었던 곳이거든요. 300명 되는 교인들 가운데 한인 가정은 저희밖에 없었어요. 아시아는 5가정이 채 안 됐어요. 목회자이지만 말을 못하니 철저하게 외부예요. 그 경험이 저한테 성경을 읽는 경험이 됐어요. 그리고 그 경험 때문에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것은 꼭 혈통이 아니라 이민자라는 걸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바로 이민자의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는 학술대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똑같이 다 공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인 공동체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도 조금 더 다른 에스닉, 다른 민족 그리고 키위 현지교회와도 조금은 더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큰 간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다음에 또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민 와서 겪은 모든 어려움들이 구약 시대 때
아담과 하와서부터 쭉 그렇게 이민자로서 살면서 그 겪었던 어려움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그러면 마무리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네, 목사님들 건강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해 주시고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경험을 토대로나 지식을 토대로나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토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떤 일에도 형통할 수 있고 어떤 일에도 해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마음교회 김영균 목사님을 통하여 참으로 이민자들의 생활에 대한 그 경험을 토대로 선교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는 헤쳐나가야 하는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오늘 김 목사님의 그 많은 말씀들이 참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성경을 그동안은 이민자의 경험으로 본 적이 없었으나 오늘 이 기반을 토대로 저에게도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요, 지혜요, 지식으로 다가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선교회 시니어 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갈망과 목적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임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또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이 경험을 토대로 삶을 나누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로가 아버지 충만한 은혜의 길로 퍼져나가게 역사하시고 전파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한 몸으로 잘 자라고 잘 엮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영광된 이 시니어 선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또한 하나님께서 갈망과 목적을 이루시고자 우리 이렇게 모이게 하셨으니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서로가 경험 안에서가 아닌 지식 안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성령으로 똘똘 뭉쳐서 참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들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위로하고 세워주고 아버지 채워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신 김영균 목사님 더욱더 은혜의 능력을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갈망의 목적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게 하시고 또 능력 주셔서 마음껏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요 하나님의 기쁘신 그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아버지여 정말 은혜의 축복으로 가득한 나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송축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덧 벌써 2주만 있으면 수료식을 하게 됐어요. 다음 주에는 지난번 집중 강의를 하신 윤사멜 총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면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 9월 7일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토요일이에요. 이제 또 다른 약속 하지 마시고 토요일 날 평강교회에서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줌 강의로 윤사멜 총장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평강교회에서 12강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 강의는 우리 교장 선생님 안정기 목사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네,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고요.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머스턴 노스에 오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네네네. 그리고 목사님 오타고에서 공부하셨는데 혹시 네. 거기 채플린시
채플린 팀하고 연결되셨었나요? 네, 제가 거기서 처음으로 아시안 스튜던트 채플린을 했었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 혹시 네. 그 누구지? 가만히 있어. 휴슨? 그렉 휴슨? 아, 네, 맞습니다. 네, 저 잘 은퇴했어요. 알아요. 잘 알아요. 아, 저도, 진짜요? 네, 저는, 많이 네, 도와주셨던, 아, 네, 네, 그래시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그렇구나. 네, 네, 은퇴 많이 번아웃 되셨었어요. 네, 그때, 맞아요. 은퇴하셨잖아요. 네, 제가 있을 때 은퇴를 아, 하셨고요. 그리고 네, 그래 도와줘서 제가 여기 파머스턴 노스에 왔을 때에도 여기 네, 메스랑 같이 잠깐, 할 때 한 1년간 유학생들 이제 프리런치 도와주는 걸 같이 네, 했었고요. 너무 훌륭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훌륭하시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세요. 되게 온유하고 너무 좋죠. 네, 저도 저기 유니텍 교목이기 때문에 네, 아, 자주 만나 뵙고 그리고 거기서 그 돌아가신 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김 라이트 목사님이세요. 라이트 네. 그분도 너무 좋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아유, 다 또 이렇게 인연이 되네요. 네, 아무튼 또 뵙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네, 좋은 감사합니다. 곳에서 좋은 모습. 오클랜드 오시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맛있는 파머스턴으로도 식사라도. 오시면 네네, 언제든지 그렇게 연락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할렐루야.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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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꺼번에 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평안한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